아시다시피 이 전 세계가 지금 현재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창용 박사께서 쭉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은 저희가 공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공감하지 못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일 큰 메시지는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 하에 있다 하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 구조조정하고 관련돼서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게 기업 수준인데 그렇고 정부 부분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MF에서 본 세계 경제의 하나의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IMF 아시아 국장으로서 아태 국장으로서 보고 있는 중국의 문제, 중국의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관련돼서 한국에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셨고 상당히 낙관적이면서도 이 미드텀으로는 미드레인지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회자의 그 특권으로서 제가 한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014년이 됐을 때 2014년이 되고 난 다음에 2015년 초에 모 일간지에 제가 이 칼럼을 썼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다 하는 걸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2014년을 기해서 중국이 오늘 최 이사장님이 11조 4천 정도 되는 경제 규모를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해 2014년 현재 중국 경제가 10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었어요. PPP가 아닌 환율 환산으로 해서 10조 달러가 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연말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세계적인 시클리컬 스태그네이션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럴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4년이 아주 재미있게도 전 세계 인구의 1인당 소득이 만 불을 처음으로 넘는 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계 경제가 한 70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경제 인구 자체가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만 달러가 넘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아까 이 박사가 여러 개 보여주셨습니다만 소득이 얼마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전 세계가 소득이 만 달러 평균적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세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 그러면 경제가 그렇게 급박하게 성장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세계 경제에서 이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첫 해입니다. 2014년이. 그렇게 되니까 1995년에 출범한 WTO 체제 이후에 새로이 많은 국제적인 트레이딩이 일어났지만 그게 거의 끝나는 해가 2014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2014년이 중국이 10조 달러라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넘어선 경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앞으로 중국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화두가 구조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이창용 교수께서 오늘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은 사실은 작년에 중국하고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가 8월 11일에 베스킷 제도로 환율이 변화하지만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환율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스킷으로 옮길 거다 안 할 것이다 아니면 SDR의 그 기축 통화의 하나로 편입시킬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결국 성취시킨 거는 SDR의 베스킷에 넣은 건 아마 그 이창용 박사의 큰 레코멘데이션에 의해서 일어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당시를 간단히 제가 좀 쉽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박사한테 한번 좀 얘기를 드리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저는 아까
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 경제가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 이 박사께서는 중국의 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은 좀비 기업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국유 기업을 어떻게 전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이 국유 기업들이 상당히 그렇게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 크레딧 크런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국유 기업의 이 탄성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건지 하는 생각을 그걸 좀 한번 질문을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한국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국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주 섬뜩한 이 표현인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제조업에 그 몰두해 왔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계 추세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석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앞으로 중국과의 그 협력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 이 영향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급하게 올 수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가령 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나라 경제도 도입이 되고 중국에도 도입이 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잘 도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앞으로 한중 간의 관계에서나 아니면은 협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는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프로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주최자 측에 전달이 되면 바로 제가 질문을 모아가지고 다시 2라운드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제가 이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의 구조조정, 특히 스테이트 온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구조조정인데요.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초반에 비해서 중국 경제가 지금 구조조정이 이렇게 절실하느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2000년 초반하고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을 거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 많은 얘기가 따뜻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가 천천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다행히 중국 정부는 좀 강력하게 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단순히 캐피탈을 더 준다든지 이 돈을 쏴주는 걸로만 해가지고선 중국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온 엔터프라이즈가 갖고 있는 버짓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버짓에 대한 거,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는 하드 버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 이 정부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서 연매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셔널 그 리스트럭처링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돈을 쏴주는 구조조정을 했지만 이것이 과연 진짜 오퍼레이셔널 리스트럭처링이 갈 때까지 트라이얼 에러를 한 것처럼 그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희 지금 그 가장 큰 생각이고요. 그 SDR하고 환율 베스킨 문제는 SDR은 기본적으로 두 문제는 약간은 성격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SDR은 올해 10월부터 이제 중국이 공식적으로 저희 결정은 작년에 내렸고 공식적으로 SDR에 편입되는데 중국 위안화를 SDR에 집어넣게 된 것은 SDR은 현실적으로 시장에 사용되는 통화는 아니지만 중국 경제 위상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또 중국 경제가 SDR에 포함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 가버넌스 체제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든지 새로운 그 이머징 마켓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임팩트보다는 그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 SDR에 중국 위안화가 들어감으로써 SDR이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때까지 발전할 수 있을 거냐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이번에 G20을 하면서 SDR을 단위로 한 부채를 발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SDR을 이용해서 국제통화를 달러 기축통화 체제로부터 좀 다변화시키자는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변화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시간에 일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환율 이동 변동 환율제로 이행 과정에서 중국 자체가 변동성을 많이 경험을 해서 중국 이 자본 자유화에 대한 스피드가 좀 늦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은 SDR을 통해서 중국 위안화를 국제화하자라는 그런 하나의 흐름과 그다음에 중국의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 자본 시장 개방을 조금 점진화하자는 두 개가 지금은 약간은 서로 상충되는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조화해 가면서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라서 SDR은 굉장히 큰 중장기 문제이고요. 환율 제도의 안착은 당장 현실화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제가 오해 소지가 자꾸 있었는데 제가 제조업이 끝났다, 제조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제조업을 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고급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그 길을 지금 안 터주기 때문에 저급 서비스에만 머물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조업도 못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고 싶어도 고급 서비스를 못 가는 나라가 즐비한데 우리는 그걸로 제조업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급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지금 막아놓고 뭐 의료 민영화라는 말로 한마디만 하면은 영리 기업이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거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병합시키자 이런 얘기하면 정치적인 의료 민영화라는 말 한마디가 그런 가능성을 당연히 죽여버리는 이런 사정에서는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이끌어갈 수 있고 그 사이에 만일 중국이 발전해서 서비스업을 다 오픈해가지고 이걸 다 가져간다면 우리가 거기서 차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단순히 제조업이 더 이상 못하니까 제조업을 포기하고 이런 얘기 아니고요. 크게는 제조업을 통해서만 부가치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율 그 얘기만 나오면 환율을 어떻게 하는 거에 과연 우리나라 제조업에 도움이 되느냐 그거 이상이란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는 환율의 변화가 제조업에 주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서비스업 발전에도 어떤 도움을 주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과거 프레임워크에 매달려 가지고 환율 변화하면 제조업이 어떻게 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맥락 또 반대쪽에서는 의료 민영화하면 다 안 돼. 이런 정치적인 맥락 이런 것 때문에 새로 보이는 가능성을 죽이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고 얘기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박사님 생각에 많은 동조할 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프로에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칙을 하나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원칙이냐면은 정치적인 이슈는 질문을 하셨더라도 제가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IMF란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이 IMF의 아태국장을 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 박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게 오늘 매체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그거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건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중국에서 나오는 이 경제일보라는 거하고 조선일보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중국 관련 기사가 어떤 게 나와 있느냐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월스트리트 저널의 큰 이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중국 경제의 이번에 상반기 지방 경제 중국은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최 이사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지역으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 경제 성장률을 일부 공표가 됐는데 이게 과연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걸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다시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IMF가 미션도 중국에 파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태를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아주 쉬운 질문으로 그 통계의 이 reliability에 대해서 통계의 그 신뢰성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쉬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MF는 저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통계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통계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저희 분석이 기본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섹터에서는 당연히 중국 정부의 통계가 잘못됐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렇다고 민간 섹터가 가져오는 자료를 보면 되게 예로 몇몇 지역만 보는 거지 전체를 커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중국 GDP가 8,000불 8,000불에서 10,000불 사이라고 보면 그 수준에 맞는 통계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중국 통계가 나쁘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글로벌리 크기 때문에 미국 기준의 통계가 있어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을 지금 미국의 잣대로 놓고 그 정도 통계가 없으면은 불만 있는 것이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펀드나 이런 데서 계속 강조하는 거가 중국의 통계는 더 이상 중국 정부의 것이 아니다. 이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중국이 통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역량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답이 중국 통계를 믿느냐? 믿지 않고 저희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볼 때 소득 1인당 소득 수준에 미루어 봐서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고 저희들이 매년 나가서 검사하고 그럴 때는 문제가 없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볼 때는 당연히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중국 통계가 더 많이 발전돼야 그것이 글로벌 이코노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산업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저도 그걸 거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질문을 어떤 걸 하셨냐면 중국의 전통 산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조업이라고 알고 있는 전통 산업이 중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 거냐. 아까 인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하나를 질문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거는 외국 분인데 소비가 중국이 내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처럼 수입 수요가 그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나오는 수입 수요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세 번째는 이게 학생이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만일에 이게 한 5년 내지 10년의 이 타임 스팬을 본다면 그럼 학생들은 앞으로 산업 조정과 관련해서 주로 어디를 많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될 건지 생각이 이세이신지 하는 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컨 라운드로 그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도 요새 그 매니팩처링 관계에 대해서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관심 있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서비스와 매니팩처링의 구별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은 예를 뭘 들었냐면 예를 들어 제조업 회사가 자기가 식당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식당을 케이터링을 바꿔서 바깥에 서비스했다면 이게 그러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느냐 제조업으로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자동차 보면은 거의 IT 서비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니팩처링과 서비스가 자꾸 융합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제조업이 없어지고 서비스가 드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올드 프레임워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저도 제가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 제가 뭘 하면 잘 살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 답은 네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가장 후회를 덜 하는 거다. 산업이 바꿔가는데 아버지 제너레이션에 뭘 잘했다는 걸 가지고 해갖고는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가 좋은 걸 하라는 거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사회가 과거에 저희가 투자해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새로운 산업이 드러나는 걸 자꾸 막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못하게 할 거냐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 많이 물어보는데 그걸 제가 어느 사업이 저희 아버님은 저보고 법대 가라고 막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제너레이션은 저희가 섬유산업이 제일 잘 나가서 섬유산업을 가셨어서 그 교수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90년대 맨날 집에 오시면 하는 말씀이 세상 모르는 것들이 섬유산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전자산업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경제학하는 사람은 다 말을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게 맞는데 뭐 이런 얘기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프레임워크에 매달려서 미래 사회를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모르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 스테이트 그러니까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기업으로 계속 커가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포춘 500 발표에 의하면은 이미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기업 수가 110개를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10개를 냈고 뭐 금융기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엄청 장증도 오셨습니다만 세계 10대 금융기관 중에 4개가 이 중국 은행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국유기업이나 중국에 많이 투자하고 싶은 우리 기업들도 있고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중국이
사이즈를 너무 키워가지고 거의 독과점 시장으로 가면은 외국 기업들한테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럼 이거하고 관련돼서 중국에다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 아니면은 이 경쟁 정책을 법을 좀 더 잘 활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 외국한테 기회를 좀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법제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걸 이 인사이드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 하고 아주 영세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교 이후에 쭉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600억 달러 누계 기준으로 600억 달러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 현재 나가 있는 기업 수가 한 2만 5천 개 아직 살아 있는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과연 그 아까 서비스 섹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업들이 중국 내 서비스 섹터에서 컨섬션이 커간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으로서 거기서 서바이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빅 5 은행들도 다 나가 있고 그런 은행들이 나가 있는데 방금 스테이트 온 엔터프라이즈하고 국유기업하고 똑같은 이유로 중국의 국유은행이 중국 금융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작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제가 무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박사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마이크로 문제인데요.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가 그리고 실제로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어떤 기업이 어떻게 우선 첫 번째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중국 정부하고 지금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아직도 중국 사람들의 마인드셋은 지금 대부분의 많은 기업에서 주요 그 쉐어를 갖고 있는 것은 외국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의 그 지금 큰 중국 정부의 큰 역할은 어떻게 온쇼어링을 하는지 외국 기업들이 많이 취하고 있는 것들을 중국 기업이 자생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독과점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중국의 자국 기업들의 능력을 키워서 온쇼어링을 더 많이 만들 거냐는데 지금 더 관점이 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중국 기업과의 중국 시장을 둔 경쟁과 협력 관계가 앞으로 더 강화되지 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서바이브 할지는 저는 기업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려워질 것 같고 제가 하나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새로운 저는 산업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기업이 기술력이 있어야 외국 기업하고도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M&A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면 많은 돈을 아시아 기업이나 이런 쪽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굉장히 하이텍 컴퍼니들을 중국의 국영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M&A를 굉장히 많이 해서 기술까지도 같이 사와서 어떤 면에서는 한꺼번에 이 테크놀로지 올라가자는 쪽으로 아마 그것이 가능한 거가 전 세계 중국 사람들은 미국인, 중국인, 캐나다인, 중국인, 중국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발전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못했던 거를 중국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저는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생적으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전략.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거의 잘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빌려서 하더라도 기술 개발을 우리가 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을 해서 커왔은 그런 자랑스러운 레코드도 있지만 그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중국은 지금 볼 때 그 과정을 이미 넘어서 가지고 있는 자본력을 가지고 외국 테크놀로지를 M&A를 통해서 사오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 이런 데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은 정치적인 이슈인 걸 하나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시진핑 그 체제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반부패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 가 계셨을 때 이게
이 소비 진작하고 약간 좀 이 컨플릭트가 좀 대치되는 개념일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의 그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걸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엔티 커럽션. 엔티 커럽션 캠페인이 중국 경제의 소비나 이런 여러 측면에서 아니면 경제 발전에 롱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약간은 정치적인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느낀 감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가 오늘 그 쭉 얘기하셨는데 중국의 국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인데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 경험에서 서구 민주주의하고 관련해서 아까 어느 부분은 많이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신다면은 경제 정책 집행 과정이나 이런 데서 뭐가 있을 수 있을는지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제가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거는 현장 옵저베이션이 근본이 안 되면은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엔티 커럽션 문제는 제 생각에는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게 소득 불평등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특히 그 일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기회가 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엔티 커럽션을 시진핑이 추진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돼서 정치적 불안까지도 갈 수 있었다는 그런 긍정적으로 위기의식이 보시는 거죠. 있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의 에포트는 제 생각에 그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체가 이뭐 경쟁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6% 성장률이라는 것이 절대 낮은 숫자가 아니고 그 본인들의 입장에 볼 때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걸 사회주의 국가로서 특히 이런 거 봤을 때는 당연히 있었던 이야기고 있을 이야기고 가장 측근이라고 우리 보통 많이 부르는 왕치안을 통해서 푸시를 해서 지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여러 개 있지만 그 지금 다시 리버스 안 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미 중국 정부 내에서도 이런 모든 것이 다 프랙티컬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정말 중요한 경제 성장을 다 죽인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를 얼마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린 말씀은 그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서요. 저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중국의 정치 체제라는 것은 엘리트시즘에 의거한 중국의 공산당을 통해서 엘리트를 길러내고 엘리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지금 용인하는 체제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더 그랬을 때 일반 민중들이 그러면 엘리트가 결정하는 것들을 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건 너무 정치적인 답인 것 같고 경제 정책에서 네. 같이 업무를 해보실 때 네.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관계자들보다 좀 쉽게 질문을 해서 정책 능력이 좀 어떻다 하는 거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민감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항상 중국 관료들 만나면 제가 중국 관료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을 상당히 간접적으로 하시는 것 같으네요. 하나 제가 그냥 이 준비 안 된 질문인데 내년이 아시다시피 시진핑 제2기를 준비하는 기입니다. 내후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2018년 2월이면은 시진핑 이게 사실은 시진핑이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시진핑 체제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등장하고 난 제2기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주 뭐 정기적으로 계속 중국을 다니시고 하다 보면은 앞으로 이 경제적으로 어떤 아젠다를 가장 큰 이슈로 내세우겠다 하는 그런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은 중국이 시주석 체제로 시진핑 체제 1기가 들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월드뱅크하고의 큰 프로젝트를 했어요. 차이나 2030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오늘 말한 많은 아젠다들이 거기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5년 뒤 그러니까 거꾸로 백카운트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을 때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국의 가장 경제적으로 정부가 포커싱을 하는 어떤 정책 방향이 구조조정 말고 어떤 다른 워딩이 혹시 있었는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주 예외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몇 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저도 중국을 전 교수님보다 훨씬 모르고 잘은 모르지만 다른 많은 나라에는 지도자가 바뀌거나 새 텀이 될 때 항상 슬로건을 얘기하고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중국은 그게 아니고 리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딜리버리를 못하면 오히려 더 리더의 책임을 손상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 자체도 리더가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뭘 딜리버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딜리버했다고 얘기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중국이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무슨 플랜을 보면 거의 백과사전은 모든 게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서요. 어느 걸 뭔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일기에서는 모르는 얘기가 있었지만 엔타이 커럽션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하드 랜딩을 막는 그런 쪽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지금 이 리스트럭처링이 지금 앞에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전체 맥락 중에서 이제 뭐가 중요한 것이 드러나고 마찬가지로 저는 2기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처음에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열거될 거고 실제는 그 중에서 뭐가 강조가 될 건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프랙티컬리즘이고 리더에 대한 생각이 뭘 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뭘 딜리버리 하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국민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거꾸로 하나를 좀 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전혀 우리 이 박사님의 순발력이나 이런 걸 믿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데 G20 한국 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항저우 그 G20 그 회의에서 아까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국이 그 세계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해보자. 우리나라가 주최했을 때도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의 아젠다를 제시했었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세계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순발력과 관계없이 저희가 바로 저 여기 떠나기 전에 우리 MD 라가드 중심으로 국장급 회의를 해서 네. G20 회의에 IMF가 중국에 권할 수 있는 게 뭔지 회의를 했기 때문에 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인사이드에 중국 지금 G20 어젠다는 이미 다 발표돼 있고요. 뭐 여러 어젠다가 있지만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때 각국 정부가 어떻게 경제 정책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그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는데 서로 도와줄 것이냐 그거를 중국이 리드했으면 좋겠고 특히 중국은 본인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스트럭처럴 리폼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스트럭처럴 리폼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시를 들었으면 좋겠고 특히 중국 정부가 지금 스테이트 오브 엔터프라이즈 여러 구조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받는 지역, 나쁜 영향을 받는 지역 이런 것이 공존해 있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에서 스테이트 온 엔터프라이즈를 어떻게 빨리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발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 세계 경쟁률을 이끌어 올리는 좋은 예를 중국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펀드의 공식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 경제 전체가 이미 만불 소득을 넘었기 때문에 이 시클리컬리 스태그네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역 영내에서는 아시아가 소득이 아직까지도 한 평균 한 7,000불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추론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그 중국이 이미 출범을 한 AIIB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좀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으면은 AIIB하고 IMF가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코워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수 여기 질문을 누가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AIB는 개발기구이기 때문에 월드뱅크와 더 업무 면에서는 그 중복과 협력이 더 강한 편이고요. 저희는 이미 AIB하고 협력 관계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시적인 AIB나 이런 개발기구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 매크로 상황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AIB에 우리가 보통 TA라고 얘기하는데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
그다음에 각국의 부채가 어느 정도 서스테이너블한지 이런 데에 대한 정책 자문 같은 것을 이미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 어느 지역을 갖다가 중점을 준다든지 이런 걸 레코멘드한 적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IMF는 그 거시적인 걸만 포커스를 맞고 크라이시스를 매니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렇게 AIB에 하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나 했고 영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활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중국에 가서 이 학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 정신만 잘 차리면 될 수 있는 영역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는 아시다시피 대학 정원이 그 큰 인구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북경대 대학 정원이 서울대 대학 정원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지역 배분을 해요. 중국에는 크게 30개 정도의 지역 분할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에다가 인구 비례로 해서 이렇게 알로케이션을 해줘요. 그래서 3,500명이 가령 정원이라면은 북경대에 한 15% 북경 지역 출신을 15% 정도 주고 다시 얘기해서 3,500명 중에서 한 400명 내지 450명을 북경 지역 출신을 주고 나머지는 다 지역으로 하는데 지역 배분을 해가지고 이제 한다 그래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게 36지구로 나눠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36개 지구 시험 중에서 1등을 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지원을 하겠느냐 하는 걸 보니까 문과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이과인데 하나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아마 1등을 한 사람들의 36명 중에 30명 이상은 의대를 갔을 것 같은데 의대가 인기가 제일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까 의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그 의료 인력들이 되게 그 강한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앞으로 한국이 서비스 섹터나 이런 때를 이런 지역을 잘 활용을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박사님께서도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까 학생들이 질문한 것 중에 또 중국의 차이나 시대를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느냐 하는 큰 질문인데 오늘 그 중국의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학생들이 와 있기 때문에 혹시 과거로 돌아가셔가지고 저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질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중국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국제기구에 일하면서 가장 희망사항으로 여기는 것은 한중일이 역사적인 거나 이런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여기가 통합은 아니더라도요. 경제 공동체가 되면 유럽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 제너레이션은 과거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의 역사를 넘어서서 이 경제 공동체로 한중일을 만들면 지금 당장 보는 것이 아니라 천년 전에는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의 축이었는데 이제 중세 이후에 이 기본적으로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아시아 굉장히 처져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이 성장의 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부가 전부 서구 사회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동양과 서양을 나눠서가 아니라 아시아가 지적인 리더가 되고 아시아가 전 세계에 공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한중일이 가장 좋은 경제 공동체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해서 젊은 사람이 좀 비전을 가지고요. 좀 그런 노력을 해서 안에서 무역도 더 많이 일어나고 경쟁도 더 많이 일어나고 협력도 더 많이 일어나고 해서 우리가 꼭 한국과 중국이 적이냐 한국과 일본이 적이냐 이런 걸 떠나서 아시아의 보이스가 전 세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IMF의 아태국장을 맡고 계시는데 오늘 얘기한 거 말고 오늘 지금 얘기하신 거 말고 개인적인 희망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건 꼭
내가 이 현직에 있을 때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이 욕구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싶으신지. 저는 IMF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있는 기관이라서 여기서 일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질문해 주셔서 들어오기 전에 해서 준비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지금 아시아 다니면서 경제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펀드가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맞아, 아시아에는 안 맞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또 사실 97년의 경험이나 통해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펀드에 대해서 적대감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견해를 듣고 펀드 내에서 경제적으로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 안 맞아 얘기까지를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안 맞으니까 그러면 대안이 뭐냐를 가야 되는데, 이 대안을 아직 못 찾고 우리가 크리틱하는 수준의 대부분이 아시아의 지적인 수준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아시아의 견해를 펀드에 가져가고, 그냥 단순하게 펀드 견해가 틀렸어라는 얘기를 넘어서 왜 틀렸는지를 넘어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나라 사회의 공직사회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회 제도에 반영해서 우리나라를 좀 발전시키는 대로, 펀드에서 가장 좋은 점이 나라를 비교할 수가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ADB 있을 때는 주로 아시아 국가만 봤었는데 펀드에 가니까 선진국이라는 게 이렇게 제도를 갖고 있구나, 우리도 선진국이지만 서구 선진국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요. 그런 걸 배워와서 국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알리고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견해와 서구의 견해를 좀 장단점을 좀 배우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큰 이 렉처의 대단원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해서 발전하는지에 대한 아주 이 비학술적인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딴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이 제일 쉬운 방법은 선점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점에는 딴 사람보다 더 빨리 카피를 하고 어디에서 베껴오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주어진 기관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엄청나게 잘 해가지고 그걸 잘 매니저 해가지고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뛰어난 기업이 되든지 뛰어난 국가가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이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이걸 잘 매니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터널리 매니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딴 사람들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 오늘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는 잘 하는데 중국도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까지는 잘 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 번째 영역에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박사님의 이 저희가 직접 얘기는 하진 않으셨습니다만 세 번째 영역에서도 중국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이 좋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 박사님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